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재현영의 톡톡 재현영입니다. 올해 제7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9월 개최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동훈 감독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열린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게 된 장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광주에는 와보신 적 있나요? 광주요? 네. 예. 제가 사실은 95년도에 네. 광주 비엔날레 처음 할 적에 그 무등산에서 빛 나오는 그 심볼 마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심볼 마크도 만들었었고 네. 또 1회 비엔날레 때 제가 작품도 출품을 하고 해서 많이 왔었었고요. 사이에는 이제 그 디자인 비엔날레 구경하러 몇 번 왔었습니다. 비엔날레와 연이 굉장히 깊으시군요. 네, 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심볼마크 기억나시나요? 그럼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지요? 그때는 제가 광주를 잘 몰라서 네. 되게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많이 했었고 리서치를 네. 보니까 이제 왜 광주인가 보니까 빛거울인데 무등산의 그 서석이 아침에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네.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광주라고 빛거울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무등산과 거기서 이제 빛나는 걸 가지고 이제 마크를 만들었었고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적인 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뻗어나오는 그런 걸 상징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렇군요. 여러 번 오셨었는데 광주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광주요? 네.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광주 맛집. 그럼요. 예. 특히 이제 사실 문화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고향처럼 네. 친근한 동네 같아요. 어떤 맛집이 기억나시는지요? 육전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육전. 육전 맛있죠. 네, 최근에 이제 갔었었고요. 네. 또 광주 밥집도 갔었었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광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셨는데요. 이번 비엔날레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곳은 이제 예를 들면 베니스라든지 네. 이제 좀 몇 군데 있지만 사실 디자인 비엔날레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잘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될 그런 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엔날레 전시 구성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면요? 주제를 보여주는 네. 주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주제라도 각 나라마다 어떤 추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해외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또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제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자인이다 보니까는 그 산업화나 상품화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산업화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생활 개선 프로젝트라든지 네. 또 광주 방문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나로 묶는 특별 프로그램 그렇게 4가지로 크게 보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이제 이런 주제를 좀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는 학술 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좀 독특한 게요. 실생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정부 3.0이라든지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은 어떤 공공 사인을 개선한다든지 버스 정류장의 시스템을 갖다가 새로 개선한다든지 네. 그런 실제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자인과 실생활이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독님, 그렇다면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방향성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방향성은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이제 그 국제화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이제 흥행을 갖다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중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그 산업화, 그 다음에 지금 비엔날레가 사실 7회째인데요. 네. 그러니까 매번 한 번 한 번 어떤 그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그 디자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틀을 만드는 체계화 이렇게 네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디자인하면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디자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거라도 이제 어떤 말도 풀고 어떤 또 시각 자료를 보여주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최대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또 대중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대 비엔날레와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요? 사실 그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그러는 행사가 네. 상당히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행사입니다. 아트 비엔날레는 많지만 디자인 쪽은 산업화, 디자인 전시나 박람회는 하지만 비엔날레라는 형식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엔날레는 주로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디자인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또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알리는 데 많이 치중을 해왔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광주 디자인 센터가 본격적으로 행사를 주관한 첫 번째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행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문화적인 담론 제시에 치중했다고 하면은 이번엔 좀 더 실용적이고 또 디자인 어떤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감독님은 정말 그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몇 번에 저희들이 워크숍도 했고 회의도 했었는데 감독님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많고 해서 또한 감독님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번 비엔날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끌어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그 폭넓은 그런 그 식견과 안목을 있기 때문에 이번 비엔날레는 굉장히 잘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이번 행사의 주제 나왔나요? 주제요. 예, 주제는 지금 futures, 그러니까 미래들이라는 키워드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네. 또 인구혁명,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인구 절벽이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올 미래가 과연 이제 어떨 것인가. 사실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합니다. 네. 또 그 안에서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보여주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들으니까 좀 더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과의 연결고리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디자인 하면은 어떤 그 물건의 형태를 이쁘게 만들거나 네. 혹은 쓸 적에 편리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을 위한 어떤 그 가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네. 빅데이터, 뭐 IoT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기술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삶과 잘 연결을 시키고 또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 만들어내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디자인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이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미래가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밋빛이다 혹은 뭐 암울하다 이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참 이제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주제어를 미래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 미래를 그 다양한 시각에서 전망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는 직접 와서 보시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가서 네.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요. 또 광주와의 상생을 무시 못할 텐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 그 경제나 혹은 이제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그 실생활 개선 프로젝트라고 했던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그 기반의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미래를 그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광주 지역의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과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런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경제적 가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사는 이제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디자인이라는 게 끼어 있고 디자인이 사실 산업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도들은 보니까는 이 디자인 비엔날레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행사를 고치고 만 거는 그 행사는 행사이고 실제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어떤 그 시나 혹은 뭐 디자인, 광주 디자인 센터나 네. 이쪽과의 어떤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네. 최대한 그 시나 혹은 정부의 정책 또 광주 디자인 센터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산업적인 로드맵 이런 것과 잘 연결을 시켜서 네. 해나간다고 그러면 점차 이제 그런 경제적인 성과가 쌓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이번 감독님은 지난번 감독님과는 좀 다르게 산업계에서 종사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대학에서도 경험도 있으셔서 누구보다도 산업적인 관심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소에 학문적이지 않고 평소에 생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풍을 갖다가 이렇게 네, 예쁘죠? 네, 감독님,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2013년도에 그 미국의 그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네. 그 IT 관련 잡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매년 그 창의적인 인물 50명씩을 선정을 하는데 그때 선정이 됐고요. 내용은 2012년도에 저희가 그 갤럭시 노트 2라는 네. 제품, 그다음에 S3라는 제품을 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 글로벌 넘버 원을 달성을 했었어요. 네. 그걸 만든 과정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멋집니다.
요즘 창의성, 창의인재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성이란? 예를 들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어떤 그 시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엮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다기보다는 아. 사실은 수많은 유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와닿기까지 조금 어렵거든요. 이 창의성을 평소에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베이스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엮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네. 그 관심,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이 어떤 그 수직적으로 쭉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그 엉뚱한 사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을 직접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근데 디자인과 실생활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어디에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예전에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 폰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들이 네. 자기를 어떤 표현하는 자기 분신 아바타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지역이나 또 남녀나 연령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공분모를 찾는다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걸 잘 메꿔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일단 기본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 사실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요. 네. 그럼 본인이 디자인한 스마트폰을 써보셨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엄청나게 쓰죠. 기분이 어떠세요? 무지하게 좋죠. 나가기 전부터 사실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나간 다음에 당연히 써보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한 가지니까 뭐 네. 이제 하나 쓰지만 예전에 가방에 보통 뭐 7개, 8개 폰들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 것도 써보고 다른 네. 회사 것도 다 써보고 또 예전에는 뭐 한 회사에서도 스마트폰 폰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폰들을 갖고 다니면서 사실 써봤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럼 스마트폰을 만들기까지 사실 그 디자인을 완성본으로 만들기까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인간의 어떤 그 니즈, 네. 인간의 어떤 필요하는 것들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떤지, 또 경쟁사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술의 또 그 네.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걸로 설정을 할 것이다. 네. 전략적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그때부터 소위 그 시각화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테스트 또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면서.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디자인 형태를 이렇게 만든 것과 거기에 또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 가능한 것 간에 네. 보통 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줄이는 작업이 또 상당히 그 시간이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었는데도 그 과정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네.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통상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1년 동안 꽤나 바쁘셨겠어요? 네, 엄청 바쁘죠. 그랬군요. 그럼 스마트폰 디자인을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예전에는 네.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실은 각 그 연령층 그다음에 뭐 각 그 지역별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다른 폰들을 다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새로 만드는 폰이 뭐 한 100개도 넘을 정도로 어. 굉장히 많았었는데 소위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오면서 이게 확 줄어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어떤 그 공분모를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결정하는 분들은 그 높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스마트폰의 메인 타겟은 젊은 분들이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겠네요. 남자와 여자 또 다르고 그래서 소위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것과 네. 20대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중요한 과정이었죠.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걸 원하고 이분들은 어떤 걸 원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일단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중요도 같은 것들 메인 타겟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겟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을 갖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디자인을 전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 그렸고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사실 뭐 그 두꺼운 책은 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넘기고 뭐 넘기면 학교 수업 중에요? 애니메이션. 네. 아니죠. 수업 말고 이제 쉬는 시간. 아, 정말요? 정말인가요? 쉬는 시간이고 네. 그림 그려서 애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를 갔는데 네. 사실은 재밌는 게 대학 졸업하고는 그림 그려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의외인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어떤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많은 것 중에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그게 다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뭐 사고라든지 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시각화시키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림을 좋아하는 소년이셨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의 매력은 또 어디에서 느끼셔서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에 제일 매력을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자인 띵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네. 그거는 전통적인 디자이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 프로세스로. 네. 그렇지만 디자인의 그 가장 큰 차별점은 네.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최종적인 결과물,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이제 바꿀 수 없는 디자인만이 어떤 그 본연의 역할이고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보통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세요? 영감이요? 영감은 예, 영감은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같으면 이제 가끔 그 타운워칭이라고 그래서 네. 삶의 현장들을 이제 많이 보죠.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 쭉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명품관들 쭉.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든지 간에 네. 전반적인 트렌드, 패션일 수도 있고 네. 건축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 일상에서 벗어나서.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제 그 3나 뭐2 얘기할 때 네. 저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인스피레이션 트립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을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 가서 열기구도 타보게 하고 핀란드 이런 데 가서 오로라도 보고 네. 또 뭐 뉴욕 맨하탄에 가서 아주 가장 핫한 도시적인 것도 체험하고 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없이는 어떤 그 특별하고 새로운 걸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멋지네요. 그럼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 감독님으로 오셨는데요. 이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한번 이렇게 휙 왔다가 행사 전시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광주를 좀 느끼고 좀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비엔날레, 네. 디자인 비엔날레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축제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그건 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우선 제일 먼저 비엔날레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 그 모셔오는 거 끌어오는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 일단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와주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그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 비엔날레, 여러분들이 비엔날레 정말로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자인 비엔날레라는 자부심으로 벌써 7번째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올해에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성공 신화죠. 장동은 감독님과 함께 세계 속의 디자인 비엔날레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재현영의 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